네, 전당대회 돈봉투와 가상자산 보유 논란까지 이어지며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습니다. 당소의 신이 시급하다는 여론 속에 혁신기구 수장을 선임했는데 이마저도 분위기가 호락하진 않은데요. 한 주간 주요 정치 이슈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뉴스에서도 저희가 급하게 전해드렸습니다만 민주당 혁신을 이끌 수장으로 꺼내든 이대경 이사장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민주당의 현 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세 가지 요인 정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추천 경로의 문제인데 이게 너무 폐쇄적이라는 겁니다. 측근 인사 중심으로 추천이 이루어지고 당 공적 기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거고요. 지난번 호남 최고위원 추천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검증 과정이 부실하기 이를 데 없었다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페이스북 글도 검증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 결정적으로 세 번째 요인은 민주당 내의 어떤 역학 구조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도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인선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반발이 거셌다. 결과적으로 출범도 하지 못하고 자초되고 말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기구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당 내부의 어떤 동의라든지 지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텐데 결국 이렇게 당 내분이 큰 상황에서 지도부의 힘만으로, 지도부의 어떤 의지만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라고 좀.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혁신기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셨듯이 당내 지지와 동의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현실적인 여건은 역학 구조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처럼 민주당이 어느 쪽도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확실한 혁신의 주체와 동력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설사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혁신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의 친명계와 비명계의 동상이몽도 좀 지적할 필요가 있는데요. 친명계는 혁신위를 통해서 인적쇄신, 공천쇄신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반면에 비명계는 이재명 이후에 본인들 주도의 공천을 만들어갈 정당화 기구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즉 혁신위를 똑같이 구상하고는 있지만 가고자 하는 방향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구성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힘을 받고 혁신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대표 또 이 대표 체제의 리더십 좀 또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겠죠. 앞에 말씀드렸듯이 검증 과정이라든지 당내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밀어붙인 결과 특히나 이재명 6월 위기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추진했는데 이것이 좌절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리스크를 더 가중시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라면 이달 말 귀국이 예정돼 있는 이낙연 전 총리가 비명계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좀 변화의 감지 되나요? 일단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열린 기회 속에서 본인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들고요. 5월 KBS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차기 호남 지도자로서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11% 지지밖에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지지율은 어느 정도 있지만 지지 기반이 없다라는 거고 이건 당내 지지 기반, 개파 지지 기반도 마찬가지라고 했을 때 강연 등의 어떤 활동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당내 이런 역학 구도 속에서 본인의 역할,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라든지 당내 개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당 지지율 하락 속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라든지 노동 탄압 문제까지 이렇게 사실 현 정부를 상대로 한 장애 투쟁을 좀 이어가는 모양새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지만 이게 중도층 민심을 얻기에 또 확장성을 갖기엔 좀 역부족인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국민의힘이 민주당 입장에서 고맙게도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연합을 스스로 해체했습니다. 20, 30대 호남 그리고 수도권 자영업 계층과의 지지연합 이완으로서 민주당은 조금만 혁신을 한다면 쉽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는데 지금 현재 반윤석열 연대 전선을 다음 총선의 주요 전략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19대 대선 총선에서 전례가 있듯이 이런 전략은 무난하게 민주당이 질 수 있는 선거 전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떤 반윤석열 연대를 위해서 정의당이라든지 진보당과 같은 어떤 더 민주당보다 좌쪽에 있는 세력들이 들어올 경우 중도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인적 쇄신과 그리고 수권 야당을 기초로 한 중도 수렴화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또 텃밭인 호남에서의 지지율도 민주당이 좀 심상치 않은데 이렇다 보니까 과거 호남권 중진 의원들 이름이 다시 좀 거론되는 모양새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갤럽 정례조사 기준으로 민주당 호남 지지율이 4월 4주차에 62%에서 5월 4주차 41%로 2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구관이 명관이란 말이 나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반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흘러간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는 정치권 격언처럼 이분들이 다음 총선에서 다음 대한민국의 어떤 주도 세력이 되고 호남 민심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최근 저희 KBS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이 이 당원 가입 시에 지지 후보를 또 이렇게 기입하도록 했어요. 이거 어떤 의도라고 보시나요? 불공정한 조치인데요. 유일하게 현역 의원은 권리당원 명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지지 후보까지 신규 모집하는 권리당원에 기입하도록 하게 된다면 경쟁자들의 패를 전부 현역들은 보고 게임을 하는 아주 불공정한 조치이기 때문에 즉각 시정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차제에 혁신위가 구성된다면 호남과 같은 지역에서는 경선이 곧 당선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50대 50의 경선 룰을 대체해서 완전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와 같은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좀 촉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